갑진년, 고종 41년. 일본과 일진회. 1월, 일본인이 우리의 전보국가 우체국을 빼앗았다. 이는 일본이 우리가 러시아와 몰래 통하여 그들의 군사기밀을 누설할까 염려하여 그런 것이다. 그래서 두 기관을 빼앗아 자신들이 운영하면서 전쟁이 끝나면 돌려준다고 했으나 그 후에도 계속 점거하였다. 이때부터 나라의 세입 수백만 냥이 줄게 되었다. 정부와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한일 의정서를 고쳐 만들었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제1조. 한국, 일본 두 제국은 영원히 변치 않을 친교를 맺어 동양의 평화를 확립한다. 이후부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확실히 믿으며 모든 정치상 개혁에 관해 충고하면 모두 받아들인다. 제2조.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의 안전 강령을 보장한다. 제3조. 일본 정부는 한국의 독립 및 그 영토를 확실히 보장한다. 제4조. 한국이 만약 제3국의 침해를 받거나 혹은 내란이 일어났을 경우 일본 정부는 임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이때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행동에 대해 완전한 편리를 제공할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일본 정부가 이 항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점은 모두 임시로 수용할 수 있다. 평남의 군사가 러시아 군사를 박천에서 막으며 35명을 베어버렸다. 이때 러시아는 압록강 서쪽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군사를 내보내 왜군을 유인했으며 한편 기병은 두만강을 건너 청나라 비적을 앞장세워 서북지방의 여러 군을 침범했는데 아무도 그 예봉을 당하지 못했다. 평남의 초병들이 박천 들판에서 갑자기 적을 만났는데 피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죽기로 결심하고 피난민들과 합세하여 싸우니 러시아군은 도망했고 관군은 사상자가 없었다. 이튿날 일본군이 싸움터를 돌아보고는 한국 사람 역시 싸움을 잘한다 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자의 입국을 금지하였다. 갑신정변 이후 반역자들이 잇따라 해외로 도망하여 그곳으로 귀화하였는데 기회를 틈타 입국하여 외국인의 세력을 믿고 임금을 모욕하고 조종간원들을 협박하였다. 서재필은 임금에게 신하란 호칭을 쓰지 않았는데도 어쩌지 못했다. 그래서 좋지 못한 무리들이 외국에 귀화한 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는데 조금만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는 조선 사람이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다 하였다. 이용익 역시 러시아 국적을 얻었다. 일본 대사 이토 히로부미가 왔다. 이보다 앞서 일본에서 글을 보내왔다. 우리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정치가 문란한 것을 보고 대궐에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황제께서 조선의 임금과 대신을 바꾸려 했고 어떤 친왕은 자신이 통치하여 대만처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지 이토 히로부미만이 한국 정부에 경고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을 경우에 천천히 계획해도 늦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은 이처럼 하루도 우리나라를 엿보지 않는 날이 없었다. 이토 히로부미라는 자는 장기 계획을 세워 우리나라 빼앗기를 도모한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는 그의 이름이 해외에까지 알려져 중국의 이용장과 함께 동양의 인물이라 하였다. 이때 그는 나이가 들어 신중하게 처신했다. 우리나라를 빼앗기 전에 우리의 동태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온 것이다. 임금은 민영안을 보내 이토 히로부미를 영접했는데 행차가 매우 성대했다. 이때 여론은 이토 히로부미가 오면 반드시 큰 변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토 히로부미가 임금을 뵐 때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었으며 억지로 겸손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 정부에 개혁할 것을 권하는 이외에는 별다른 악의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임금은 그의 위험에 눌려 10여일 동안의 내부 암문으로 하여금
관리를 임명하게 하고 궁중의 극장을 철거하였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성문을 나서자마자 다시 임금이 직접 관리를 임명했다. 이를 본 서울 사람들은 8일 청명이라 빈정거렸다. 이토 히로부미가 머문 8일 동안 조종이 깨끗했다는 뜻이다. 4월, 러시아와 절교한 것을 내외에 포고하였다. 임금은 러시아와 친하고자 하였으나 일본의 협박에 못 이겨 이를 포고한 것이며 러시아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일본이 러시아와 관북지방에서 싸울 때 우리 평양 군사 500명을 선봉으로 삼았었다. 그때 러시아인이 우리 대장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너희 나라가 지금 우리와 관계를 끊는 것은 마치 가보년에 청나라와 관계를 끊을 때처럼 일본의 협박에 못 이겨서이므로 너희들은 우리 적이 아니니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는 즉시 해산에서 돌아가 두 나라의 우호를 해치지 말자. 그래서 우리 군사는 싸우지 않고 돌아왔다. 황무지를 일본에 빌려주었다. 처음 일본이 우리나라에 식민을 하려 할 때 개간되지 않은 황무지에 눈독을 들였다. 우리나라에는 본래 들판, 산림, 해변 등지에 버리기 아까운 황무지가 많았다. 이해 봄, 임곤조가 휴가를 얻어 귀국하자 공사서리가 장사꾼 한 사람과 함께 임금에게 아뢰었다. 만일 황무지 개간권을 주시면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나라가 다 이득을 보게 됩니다. 또 이하영, 현영운 등이 임금께 권하였다. 임금은 이하영에게 도장을 주어 50년 동안 빌려주는 문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러자 앞으로 일본이 우리 땅에 고을을 설치하게 되었다며 온 나라 인심이 흉흉하였다. 임금도 뒤늦게 후회하여 어공원이란 관청을 설립해 황무지에서 들어온 세금을 거기에다 주어 개인 창고를 만들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빌려주는 것을 막으려 했으나 되지 않았다. 이때 체결된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내부 소속 토지 및 미개간지는 모두 일본인 장삼 등길에게 주어 그의 자본으로 개간케 한다. 2. 장삼은 이상의 땅을 개간하여 농사, 목주, 어업 등 유리한 사업을 하되 모든 것은 장삼이 경영하고 또 완전한 사용권을 갖는다. 3. 개간 후 5년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개간 5년 후부터 그 이익이 있으면 현재 개간된 토지와 같은 세금을 한국 정부에 낸다. 그러나 천재지변, 한발, 수재 등이 있어 수확이 적으면 세금을 감면한다. 4. 이 조약은 각부의 인준을 거쳐 완성한 날부터 50년 만기로 하고 만기 후에는 다시 의논하여 연기한다. 서울 사람들이 보안회를 조직하고 윤시병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정기조가 통문을 보내온 이래 재신이거나 박기양 등이 다투어 상소를 올렸으며 윤병, 이기 등이 회의소를 만드니 경양 각지에서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 처음에는 신기선을 회장으로 추대했으나 신기선이 수락하지 않아 이유인으로 대신했으나 그 역시 사양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윤시병이 회장이 되었으나 윤병 등의 의도는 아니었다. 윤시병은 갑오년에 동학에 들어갔으며 기해년에는 독립협회에 들어가 기회를 노렸는데 이때에는 또 기꺼이 일을 맡았다. 일본 사람이 보안회 위원인 송수만과 송인섭을 잡아 가두었다. 동학당 손병희가 외국 유학생이라고 자칭하면서 신문사에 글과 부조금 100원을 보냈다. 뒤이어 박남수란 자가 손병희의 문화생이라면서 글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는 정부에 보내는 글이 있었다. 그가 정부에 보낸 5가지 조목은 이렇다. 1. 국회를 설립할 것. 2. 종교를 둘 것. 3. 재정을 다스릴 것. 4. 정치를 개혁할 것. 5. 유학을 권장할 것. 또 그는 최재우의 문화에서 거의 20여 년 동안 공부하다 일본에 건너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800만 명의 동지를 얻었다고 하였다. 그의 학문은 마음을 지키고 길을 바르게 하며
하늘을 존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이며 그의 도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며 충성과 신의로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하는 것이라 하였다. 서양의 도는 서양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서학이라 하지만 이 도는 동양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동학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 글을 받은 신문사 사람들이 크게 놀라 그 글과 돈을 돌려주려고 하였는데 박남수는 이미 도망하고 없었다. 손병희는 본래 청주의 설이었는데 가보년에 동학의 우두머리여서 일본으로 도망하여 이상언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10여 년 동안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나라가 더욱 어지러워지고 윤시병 등이 정치에 참여한 것을 보고는 뜻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글을 보내니 박남수 등이 호응한 것이다. 7월 일본 사람들이 남대문에서 한강까지 제 마음대로 구획을 정리하여 군용지라 하면서 경계 표시를 세웠다. 그런 다음 우리나라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때부터 그들은 차지하고 싶은 땅이 있으면 군용지라 하여 마음대로 빼앗았다. 일본 사람들은 보아내를 미워했다. 시민들이 날마다 종로에 모이자 흩어지라고 달랬으나 군중들은 흩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군대를 파견하여 회의장에 난입하여 칼을 휘두르며 회원 이범창 등을 잡아가두었다. 이렇게 되자 군중들은 더욱 격분하여 현영운을 죽이라는 글을 보내고 또 이하영이 황무지를 빌려주었는데도 죄를 내리지 않는 까닭을 따졌다. 이를 본 이하영은 연달아 변명하는 상소를 올려 현직을 사임하려고 했으나 임금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임금은 처음 이하영과 현영운에게 속임을 당해 황무지를 빌려주었었다. 그러다가 그 패단을 알고는 어찌할 줄을 몰랐었다. 민해가 생기자 임금은 행여 그들이 세력을 떨치면 거기에 의지하려는 뜻을 보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민해를 성립시켰던 것이다. 윤시병 등이 보안의 명칭을 유신해로 고쳤다. 그러다가 또다시 일진해로 고치고 그들의 주장 4가지를 공포했다. 1. 황실의 안녕을 도모한다. 2. 정부를 개혁한다. 3.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 4. 군정과 재정을 개혁한다. 이 4가지를 통틀어 대강령이라 하였다. 또 취지서를 널리 발표하였다. 국가는 국민으로 성립되며 국민은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다. 참으로 국민이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나라와 사회가 되지 못하며 단체를 조직하지 않으면 국민은 국민이 되지 못한다. 대체로 국민의 의무란 병역과 납세의 의무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정치 문제에 대해 평론하고 공고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세계 열강들은 특별히 국민에게 언론 저작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란 직접 행정을 맡은 자이고 국민은 도와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입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임금은 행정과 입법을 총괄하는 권한자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민은 상하가 일치하여 황실의 통치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행정사법의 책임을 다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 한 사람도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국민은 세금을 납부하여 임금을 보위하고 정치의 잘잘못을 감시 경고해야 한다. 이것이 국회와 사회가 설립되는 뜻이다. 우리 대한은 신정치를 한 지 10여 년 동안 고질적인 병폐를 깨끗이 혁신하지 못하고 개량하겠다는 정신도 투철하지 못했다. 그래서 황실의 기초를 허물어뜨리고 독립의 기초도 튼튼하지 못해 위급하기가 달걀을 쌓아 올린 것보다 더 위태하고 눈썹이 타는 것보다 더 급한 형편이다. 그런데도 정부에 있는 자들은 주저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부귀를 탐해 법률이 해이해졌는데도 내가 걱정할 바가 아니다 하고 풍습이 문란해지는데도 내 책임이 아니다 하여 모든 국민이 도탄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구제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 국민의 살과 피를 말리고
국가의 원기를 끊고 있으니 이를 어찌 참고만 있겠는가. 아, 불쌍한 우리 동포들이여. 아직도 개혁해야 할 이유를 모르는가. 국가 예산 3분의 1을 들여 군사를 양성해 놓았지만 내란과 왜적을 막는 데 조금의 도움도 되지 못하며 악화를 함부로 주조하여 쓰임이 절제가 없어 국민의 생활이 공공하고 예산이 바닥이 나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었다. 500년 종사와 삼천리 강토의 운명이 풍전등화이니 이런 시국을 생각하면 누구인들 통곡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몇몇 동지가 발개하여 일진회를 만들어 일심으로 진보하기를 주의로 삼는다. 우리 동포들은 이것을 목적과 의무로 삼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 용진하며 총애와 정성을 다해 굳게 뭉쳐 비록 하루에 한 걸음씩이라도 점차 개명해 나가면 나라의 면목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래야 우리 모임의 명칭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황무지 계약안을 철회하고 대신 내정개혁안을 내놓았다. 황무지 개간을 계약한 이래 우리 조정과 국민이 격렬한 반대를 보이자 일본 여론도 그들 정부의 실책을 공격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개간을 맡은 장삼이 저명인사도 아닌데 그에게 한국 토지의 큰 권리를 맡길 수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아직 한국에 대한 종합정책이 서지 않아 한 가지 일도 착수하지 못한 터에 사소한 문제로 한국인의 감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연구한 끝에 마침내 그 계약을 철회하고 대신 내정개혁안을 내놓았다. 인곤조가 황제를 배할하고 승낙을 받으려고 꾀했다. 그 개혁안은 대략 25개 항목이었는데 처음 두 항목은 이렇다. 1. 한국이 재정을 정리하려 하기 때문에 특별히 탁지부 안에 감독을 설치하고 목화 전종 태랑을 임명한다. 2. 재정을 정리하는 까닭에 일본은 한국에 돈을 대여하되 제1기에는 300만 원을 대여한다. 일진의 회원들이 모두 머리를 깎고 각 도에 지부를 설치하였다. 일진의 회장 윤시병이 그의 무리인 윤갑병, 윤길병 등과 몰래 의논하기를 일본 사람과 결탁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세할 수 없다 하고는 일본 사람에게 붙기로 했다. 그래서 스스로 머리를 깎으니 일본인들도 그들을 이용하려고 보호해주고 또 재정도 도와주었다. 그리고는 일진해야말로 대한의 정치를 개혁할 본부이다. 그들을 도와야지 막아서는 안 된다 하고 큰 소리를 쳤다. 그부터 일본인은 일진 회장에 그들의 군사를 보내 창간하게 하니 윤시병 등은 모두 머리를 깎고 연설을 했다. 일진회는 또 날마다 회원을 정부에 보내 벼슬을 반납하고 가라고 책망했다. 신기선, 이근명 등은 분함을 억지로 참으면서도 감히 어쩔 수가 없었다. 또 갑오년 이후 동학의 여당이 각지에 숨어 살면서 평민들 틈에 끼지도 못하고 관의 탄압을 받으면서 나라에 사변이 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시병이 일진회를 창설하고는 사람을 각 지방에 보내 그들을 일어나게 하니 10여일이 못되어 13도의 동학도가 모두 응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진보회, 어떤 것은 진명회라 하기도 했는데 통틀어 일진의 지부라 하였다. 그들이 도나 혹은 군 소재지에서 집회를 열면 많은 사람들이 어지럽게 몰려들어 군수나 관찰사에게 항거하고 백성들을 위협한 것이 갑오년과 같았다. 지방관원이 혹 먼저 제지하기 위해 그들의 우두머리를 죽이거나 잡아가두면 윤시병은 정부를 위협하여 급히 전보를 쳐 힐책하였다. 일진회가 처음 창설될 때 윤시병 등은 장차 정부를 바꾸려고 했다. 그래서 관원을 모두 일진회원 중에서 청거해 위로는 정부에서 아래로는 관찰사, 군수까지 모두 그들 회원이었으며 면장이나 이장도 회원이 아니면 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어리석은 백성들은 다투어 전답을 팔아 일진의 자금을 대어 매월 서울 집회 때 거친 회비가 100만 원을 넘었다.
이렇게 되니 얼마 후에는 파산한 자가 속출해 더 응하는 자가 없게 되고 관직에 나가려는 사람도 없었다. 9월 28일 황태자비 민씨가 승하하니 이때 33세였다. 황태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구자였다. 우울하게 세월을 보내던 황태자비는 화병에 걸려 날마다 경대와 책상을 때려 부셔 민영소가 하루에 하나씩을 새로 들여보냈다. 이렇게 몇 년을 지내자 핏덩이가 응어리졌는데 의관이 잘못 진단하여 태기가 있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보약을 계속 복용하다 승하한 것이다. 임금은 태자비가 죽은 것을 불쌍하게 여겨 보통 예보다 후의 장례를 치르려 했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다. 11월 일본의 육군대장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소울에 와 주둔하면서 사령부를 세웠다. 그리고는 일진회와 서로 힘을 합쳤다. 임금은 그를 염려해서 끊임없이 뇌물을 보내고 또 이화장 훈장을 수여했다. 참정 대신 신기성과 내부 대신 이용태를 면직시켰다. 그리고 경찰법을 공포했다. 11월 24일 일진회가 정부에 개혁안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자 정부에서는 경찰을 보내 탄압하게 했다. 이때 일본군 역시 군사를 출동시켜 비상사태에 대비했다. 그런데 일진회 회원이 던진 돌에 일본군 하나가 맞았다. 이를 일본인은 경찰이 던진 것으로 알고 경찰 대대장 이하 장교 6명과 사졸 7명을 포박했다. 이튿날 인곤조와 장곡촌이 회담을 해 신기선 등이 벼슬을 물러나게 했던 것이다. 또 며칠 후에는 정부를 협박하기를 한국 경찰력은 치안 유지를 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만 된다. 앞으로 전국 경찰권은 모두 일본 군사에게 맡긴다. 하여 인곤조 등이 문안을 작성하여 나라 안팎과 각국 공사관에 선포했다. 그 내용은 이후부터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모두 일본군 경찰의 명에 따라야 한다 하는 등 19조를 공포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죄자는 모두 일본군 사령관의 손을 거쳐 직접 형사처분한다. 당을 결성하여 일본에 반항하거나 일본군을 적대시하는 자, 결사 집회나 혹은 신문, 잡지, 광고 혹은 기타 수단으로 치안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일본군 사령관의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모두 처벌한다. 일본이 우리 정부를 위협하여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공사를 모두 소환하라 하였다. 이유는 명색만 있지 실제 효과가 없어 예산 낭비라는 것이었다. 또 군사제도가 미비하여 한갓 소요만 일으킨다 하여 경양 각지에 8,000명의 군사만 남기고 모두 해산하게 하였다. 조정에서는 주저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또 재정고문관은 각 군의 공금을 없애라고 권했는데 탁지부 대신 민영기는 반대하지 못하고 명령본부터 시행하겠다고 대답했다. 내탕금 18만 7,400원을 가보년 이후 죽은 일본 사람의 부상금으로 주었다.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였다. 최익현을 찬정 대신으로 삼았다. 최익현은 사양하는 상소를 올려 일본 세력을 물리칠 것을 주장하였다. 최익현은 여러 차례 임금의 부름을 받고 상소하여 정치의 잘잘못을 아뢰니 임금은 직접 궁궐로 불렀다. 12월 2일 임금을 뵌 최익현은 소매 속에서 또 상소문을 꺼내 아뢰었는데 그 말이 매우 간절했다. 을사년, 고종 42년, 나라가 위태로워지다. 1월, 최익현을 경기감찰사로 삼았다. 최익현이 상소하여 사양하였는데 그 상소에 제가 비록 못난 사람이지만 어찌 일개 관찰사로 부른다 해서 가겠습니까? 신하에게 죄가 있으면 귀양을 보내야 하고 사약을 내려도 되는데 어찌 벼슬로 꿰십니까? 하고는 나라가 망해가는 형편을 자세히 진술한 다음 오적을 죽이기를 청하였다. 각 항구의 관리권을 일본에 넘겨주고 1천만 원을 차관하였다. 정병원, 윤동구 등이
비록 나라의 재정이 어렵지만 왜곡에서 착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그리고는 중회에 통고하여 의연금을 모았는데 이를 원민대라 하였다. 일본 사람들이 이들을 잡아다가 40일 동안 가두고 조사하고 통문을 회수했다. 이때 일본 역시 재정이 궁핍하여 쌀을 싼 이자로 얻어서 그 돈으로 우리나라에 비싼 이자를 받고 빌려주었다는 말이 나돌았다. 일본은 우리 땅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핑계가 없었다. 그래서 정부를 협박해 억지로 차관을 해주고 일찍 갚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면서 그 돈으로 공예, 농업, 학습 발전에 쓴다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그 돈은 서울과 인천의 수도 개설 비용에 쓰였으며 민영기 등이 수십만 원을 착복했다. 2월, 일본이 경운궁 때문에 헌병을 파견하였다. 이때 올바르지 못한 술수로 임금에게 잘 보인 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어떤 사람은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면서 순식간에 만리를 가는데 러시아와 일본군 진영을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적군이 국경을 침범해 오면 돌멩이 비를 내려 초부 쓰겠다고 하는 등 허황한 수작들이었다. 민영환이 참정 대신으로 여러 차례 이들을 물리치라고 아뢰었으나 임금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급기야 일본이 헌병을 파견해 금하였으나 끝내 금할 수가 없었다. 일본 사람들이 최익현을 포천으로 보냈다. 일본은 최익현이 여러 차례 상소를 올리자 치안에 방해가 된다 하여 사령부에 감금하였다. 최익현은 큰 소리로 인곤조와 장곡천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며 그들을 꾸짖었다. 수일 후 일인들은 최익현을 억지로 가마에 태워 그의 고향인 포천 옛집으로 돌려보내 감시하였다. 최익현이 서울집에 있었는데 하루는 늦잠을 잤다. 밖이 소란하여 일어나 보니 10여 명의 일본 헌병들이 떠들어대고 있었다. 우리 일본군 사령관께서 공을 부르십니다. 함께 가셔야 되겠습니다. 너희 사령관이 누구냐? 장곡천 대장입니다. 나는 대한국의 대신이다. 너희 대장이 할 말이 있거든 올 일이지 왜 오라가라 하느냐. 그러자 일본 헌병은 웃으면서 무슨 말이 많소. 어서 갑시다. 헌병은 최익현을 묶으려 하였다. 최익현은 탄식을 했다. 나라가 약해서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내가 죽는 것은 원통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곤욕을 당하느니 가서 시원하게 말이나 해보는 게 낫겠다 하였다. 그래서 포박을 지우려는 헌병에게 말했다. 묶을 것 없다. 내 스스로 가겠다. 헌병은 인력거를 불렀다. 그러자 최익현은 나는 내 가마를 타고 가겠다. 어찌 너희 수레를 타고 가겠느냐. 하고는 세수를 한 다음 술 몇 잔을 들고 가마에 올랐다. 아들 최용조가 뒤따랐는데 명동에 있는 헌병사령부에 도착하자 모두 못 들어가게 하고 최익현 부자만 들여보냈다. 이런 이야기는 일찍이 서울에 가서 최익현을 찾아뵌 적이 있는 구례의 장사꾼 강씨가 나에게 들려준 것이다. 전국의 전보, 우편 사업을 일본 정부에 소속시켰다. 또 서북지방 철도 건설도 모두 일본 철도 간부에 넘겼는데 외부 대신 이하영과 임건조가 협정에 조인했다. 각 항구에서 백성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금했다. 근래 우리 백성들로 하와이에 이주한 자가 1만여 명이나 되었다. 그들이 여러 차례 우리 외부에 본국에 영사를 두어 다른 나라처럼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전보를 보내왔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예산이 없어 영사를 보내지 못하고 일본의 하와이 영사에게 위임하여 돌봐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이주민들이 일본 영사의 도움을 거절하면서 우리 관원으로 주미공사를 보내주기 바랍니다 하는 전보를 다시 보내오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애처롭게 여겼다. 또 일본인 대정관일이란 자가 우리의 가난한 백성을 꿰어 남녀 수천 명을 배에 싣고 멕시코로 가 노예로 팔아먹었다. 멕시코 사람들이 그들을 때리면서 농사를 짓게 하였는데 마치 마소를 부리듯 혹사하여 도망하고 죽은 자가 대부분이었다.
우리 유학생 신태규, 황용성, 안정수, 박하중 등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면서 정부에 글을 보내 우리 노무자들을 조속히 귀국시킬 조치를 강구하라고 하였다. 정부에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겼으나 방책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 이주를 금한다는 명을 내린 것이다. 얼마 후 일본에 있는 윤치호에게 하와이로 가서 실정을 알아보게 하였다. 윤치호는 6월에 하와이에 도착했으나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다. 멕시코에 있는 청나라 고용인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부지런한 것 때문에 해고를 당하자 허무한 말을 퍼뜨려 더 이상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북도 등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일본군과 싸울 것을 결의했다. 4월 주영공간 참석한 이한웅이 자살하였다. 일본이 작년 이후 우리나라를 보호하기로 했다는 글을 구미 각국에 보내 구미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한웅이 런던에 있었는데 더러 그에게 나라가 망한 사람이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한웅은 본국의 정세를 짐작하고 회복할 가망이 없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의 농담에 책임을 느끼기도 했다. 슬픔과 분함을 이기지 못한 그는 집에 편지를 보내 자기의 뜻을 전하고 독약을 마셨다. 영국 사람들은 그의 의로운 죽음에 감격하여 이한웅의 연구와 유물을 우리나라로 보내주었다. 일본인이 서북지방의 사무를 관장하면서 새로 3가지 조례를 강요하였다. 1. 지방간원의 임명 면직은 반드시 일본군 사령부에 통지할 것. 2. 각 지방의 군수가 부임할 때는 반드시 일본군 사령부의 증명서를 지참할 것. 3. 서북지방의 광산 산림은 사령부의 허가 없이는 벌채나 채굴을 못한다. 7월 일본 공사 인곤조가 한국 내륙의 하천을 자유로 운행할 권리를 다시 청하였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정부와 오랫동안 실랑이를 벌였는데 이하영 등은 선뜻 응하기가 부끄러웠다. 그래서 일본과 대등한 조건으로 협상하여 국민에게 체면을 세우려 하였다. 이하영은 인곤조에게 우리 한국 사람도 일본의 하천을 자유로이 왕래할 권리를 주면 승낙하겠소 하였다. 그러자 인곤조는 선뜻 대답했다. 그런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협상은 이래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 나약한 국민은 일본 사람이 억지로 그들의 하천을 왕래하라고 강요해도 결코 왕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서로 함께 고기를 잡는다는 조약처럼 명색뿐이다. 이 하천 자유왕래 조약이 체결되자 우용택이 이하영을 찾아갔다. 우용택은 이하영을 보자 얼굴에 침을 뱉었다. 내 놈은 나라를 다 팔아먹고 그래도 부족해서 이제 하천의 항해권까지 팔아먹었느냐. 앞으로 무엇을 또 팔 작정이냐. 너 같은 역적은 죽여야 한다. 하고는 죽일 듯이 덤벼들어 위협했다. 이하영은 집안 사람을 불러 우용택을 마구 때려 겨우 목숨만 붙여 내보냈다. 이보다 앞서 우용택이 온양으로 이성렬을 찾아가서 시국에 대한 상소를 올리면 임금께서 잘못을 깨달을지 모른다고 권했었다. 그러자 이성렬은 거만을 떨었다. 우용택은 한 주먹에 그를 때려 눕히고 나오면서 한마디 해주었다. 너 같은 쥐새끼는 죽일 가치조차 없어 살려둔다. 일진의 윤시병, 송병준 등이 선언서를 게시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망하게 되었으니 모두 일본의 명을 잘 들어야 한다. 이는 후에 있을 을사조약에 대한 첫 조짐이었다. 전 주사 2기, 오기호, 나인영 등이 일본 천황에게 글을 보내 조약에 따라 독립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러시아와 일본이 뉴욕에서 강화조약을 맺는다는 말을 듣고 참관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려고 일본에 이르렀으나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동경에 머물면서 일본 정부의 두 나라의 형세를 논하고 또 일본 천황에게 글을 올린 것이다. 이들은 또 이토 히로부미가 장차 한국의 사신으로 가 무슨 큰 계획을 시행하리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다시 이토 히로부미에게 글을 보냈다.
듣자니 귀하가 특파대사로 한국에 간다 하오니 이제 한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불행히도 귀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또 귀하와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늘이여, 우리를 돕지 않고 이 지경에 이르게 하시렵니까? 생각건대 귀하는 겉으로 한국의 독립을 유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흡수하려 하여 스스로 멸망하면 거두려는 속셈에 불과합니다. 우리 한국 조정에는 소인배들이 대궐을 드나들며 황제의 총명을 가리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귀하가 그 틈에 술책을 부리려 합니다. 귀하의 지위는 우방국의 후작이며 귀하의 명성은 근세에 드문 정치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귀하의 웃음과 말 한마디는 사람을 복종시키니 우리는 귀하의 계략이 꼭 실시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호수아비를 만들어 무덤에 죽은 사람과 함께 묻은 사람은 자손이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를 묻은 것을 미워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이 비록 작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인구가 2천만이 넘고 또 모두 생명을 지닌 사람이니 결코 허수아비에 비교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귀하 때문에 죽고 또 돌아다니면 그 원망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 보복은 그림자나 메아리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가 사람의 화뿐 아니라 하늘의 재앙을 받을까 염려됩니다. 죄 없는 사람을 하나만 죽이면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되어도 옛사람들은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귀하는 이런 의리를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2천만 우리 국민을 죽이고 총알 만한 작은 땅을 차지하려 하시니 어찌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각각 자기 임금을 위로해서 하는 말이니 귀하를 나쁘다고 책망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 그리 어리석은 말을 합니까? 지금 한국과 일본은 이빨과 입술 같은 관계여서 서로 의지하는 형세입니다. 한국이 망하면 그 다음은 일본이 망할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지금 이런 틈을 노리는 나라가 세계 열강들로 육대주에 가득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형제와 같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친구와 같습니다. 그 형제를 해치고는 친구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잘해주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천하에 그런 이치는 없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는다고 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은 비단 우리 한국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오 귀국을 위해서 하는 말이며 귀국만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 전체를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라 하여 귀울려 듣지 마시고 장래를 생각하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이 글을 읽은 이토 히로부미는 회답을 하지 않았다. 얼마 후 이기는 상을 당해 귀국하니 나인령도 따라서 돌아왔다. 이기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보낸 글이 준엄하여 사람들은 위태롭게 여겼으나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적이 나라를 팔다. 10월 13일 일본 대사 이토 히로부미가 왔다. 러시아와 일본이 강화조약을 맺은 이래 러시아는 동삼성의 철도를 일본에게 관할하도록 돌려주었다. 그러자 청나라 위안스카이가 붕괴했다. 시모노세키 조약에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제일 먼저 보증했는데 이제 조선을 보호한다고 하니 이는 조약이 아니다. 조선은 우리 청나라의 속국이 된 지 300년이나 되었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일본의 속국이 되겠는가? 차라리 청나라의 속국이 되어야 한다. 또 동삼성은 우리 청나라의 발상제인데 어찌 러시아가 마음대로 일본에 줄 수 있는가? 이렇게 되자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나라에 보내 아예 정권을 빼앗아 청나라가 한국을 영원히 단념하도록 하려고 한 것이다. 또 청나라에도 사람을 보내서 위안스카이와談판을 짓도록 했다. 21일 밤 일본인들이 대고를 침범해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참정 대신 한교서를 유배 보냈다.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오자 인심이 소란스러워 무슨 별난이 있을 것 같았다.
내무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군부 대신 이근택, 학부 대신 이완용, 농부 대신 권중현 등이 더러는 관망만 하고 더러는 음모를 꾸몄다. 이날 밤 구한이 박용화 등이 일본군을 이끌고 궁궐 담장을 포위하고 대포를 여기저기 설치했다. 이토 히로부미와 인곤조 장곡천은 바로 임금 앞으로 나가 5조목의 새 조약문을 내놓고 서명하기를 요청했다. 임금이 윤호하지 않자 구한희는 이러시면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하니 임금이 두려워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이때 이지용 등 대신들이 모두 들어왔다. 참정 대신 한규설이 분연히 말했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이런 조약은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토 히로부미가 갖은 말로 깨었다. 임금이 이는 외부 대신의 일이니 대신에게 물으시오. 하니 외부 대신 박재수는 급히 주사를 불러 외부의 인장을 가져오라고 했다. 도장을 가져오자 날인하였다. 임금은 끝내 날인하지 않았으며 한규설 역시 날인하지 않았다. 날인한 자는 외부 대신 이하 각부 대신들 뿐이었다. 한규설이 조약이 억지로 체결된 것을 보고는 분개하자 이토 히로부미는 어명을 위조해 귀양을 보내기로 하였다. 이때부터 국내의 사기가 저하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나라가 이미 망했다. 우리는 어떻게 산단 말이냐 하고는 미친 듯이 통곡이 그치지 않았다. 살고 싶은 마음을 잃은 백성들은 밥 지을 생각조차 잊어 동네에는 연기가 나지 않아 초상집 같고 마치 큰 난리를 치른 듯 참담하였다. 일본인들은 군사를 풀어 순찰을 돌면서 비상사태에 대비했으나 서로 만나 비방하는 소리를 끝내 막을 수가 없었다. 이지용은 조약문에 서명을 하고 나와서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오늘에야 비로소 병자호란 때 화해를 맺은 채명길의 일을 해냈다. 이러한 나란 일을 내가 아니면 할 자가 누구겠는가. 이토 히로부미는 조약에 날인한 오적의 집에 군사를 보내 호위하였다. 이때 사람들이 조약에 날인한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을 나라를 팔아먹은 오적이라 불렀다. 이근택의 아들은 한규설의 사위다. 한규설의 딸이 시집 올 때 여종 하나를 데리고 왔었다. 이때 이근택이 대궐에서 돌아와 숨을 헐떡이며 집안 사람들에게 말했다. 오늘 일본과 보호조약을 맺었는데 나는 다행히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말을 그 여종이 부엌에서 들었다. 여종은 식칼을 들고 뛰어나오며 이근택에게 쏘아붙였다. 당신도 대신이냐? 그동안 나라로부터 입은 은혜는 어떻게 하고 나라를 팔아먹었느냐? 나라가 위태로운데도 죽지 못하면서 죽음 면한 것이 그리 다행스러우냐? 당신이야말로 개돼지보다도 못한 인간이다. 내가 비록 천한 몸이지만 어찌 개돼지보다 못한 당신의 종노릇을 하겠느냐. 내 힘이 약해서 당신을 죽이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그러니 옛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 여종은 말을 마치고 한규설의 집으로 가버렸다. 오조약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금후부터 한국의 외교 사무는 일본 동경의 외무성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 한국 국민으로 외국에 있는 자의 이익은 일본 외교 대표부 및 영사로 하여금 일절 보호하도록 한다. 2.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어진 현존하는 조약의 완전 실행의 책임은 모두 일본이 담당한다. 또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만약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띤 조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다. 3. 일본 정부는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의 대궐에 통감 한 명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 통감은 경성에 주재하면서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지닌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개항장 및 기타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사관을 둘 권리가 있으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두어 전일의 영사 임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본조약 조항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 4.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은 이 조약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효력을 계속한다. 5.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성을 유지한다. 황성신문을 폐간하였다. 일본과 러시아의 싸움이 시작된 이래 일본은 자기들이 패전할 때면 신문이 그런 사실을 고지고대로 쓸까 염려하였다. 그래서 신문사 사장 장지연을 협박하여 신문을 간행할 때에는 반드시 그들의 공간에 검열을 받은 후 발행하게 하였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장지연은 울분을 참지 못해 협박에 의해 조약이 체결된 시마를 자세히 실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크게 화가 나서 장지연을 잡아가두고 신문사를 헐었다. 황성신문의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월 14일 7시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들어와 손택의 집에 묵었다. 이튿날 황제를 뵙고 일본 황제의 친서를 전했는데 이런 내용이었다. 짐이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대사를 특파하니 모든 일을 대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국제적 방어는 짐이 공고히 할 것이며 황실의 안녕도 짐이 꼭 보장하겠소. 18일 이토 히로부미가 인천항에 갔다가 19일에 서울로 왔다. 오후 3시에 그들의 서기관 국분 상태랑 제7심사국장 박영화와 함께 폐하를 아련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오조약을 황제께 아뢰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한국 외부를 폐지하고 외교국을 일본 동경에 설치하며 내외 외교권을 모두 일본 정부에 위임한다. 2. 경성에 있는 주일공사를 통감으로 고쳐 부른다. 3. 한성 및 각 항구에 있는 영사관을 이사관으로 고쳐 부른다. 이에 대해 황제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짐이 근일 각 신문에서 보호조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말을 떠들썩하게 보도한 것을 보았소. 그러나 짐은 작년 기국의 황제가 러시아에 대해 한 선전포고에 한국의 독립을 지킨다 하는 말과 한일 의정서에 있는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았소. 그래서 후작이 사신의 임무를 띠고 우리나라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였던 것이요. 그런데 이 요구는 천만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으니 어찌 평소 생각이나 했겠소. 이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는 계속 윤허하기를 청하면서 이번 일은 제 뜻이 아니오라 우리 일본 정부의 명령을 받고 온 것입니다. 이 조약이 체결되면 우리 두 나라의 행복일 뿐만 아니라 동양의 영원한 평화가 유지될 것입니다. 어서 조인하도록 하십시오 하였다. 황제는 다시 우리나라는 개국한 이래 모든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관리들과 대신들 및 초야에 있는 어진 선비들은 물론 국민들과 널리 의논하여 결정했으니 짐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소 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또 아뢰기를 만약 한국 백성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면 우리 군사를 시켜 진압시킬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두 나라의 우위를 생각하셔서 즉시 처분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안 될 말이오. 만약 이 조약이 성립되면 이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오. 짐이 나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승낙할 수 없소. 이렇게 서로 버티기를 4-5시간 하다가 일단 물러갔다. 20일 하오 3시 이토 히로부미는 참정 대신 이하 각 대신 및 격리 원경 심상훈을 그들 대사관으로 불러 다시 오조약문을 내놓고 조인하기를 간청했다. 이에 대해서 모든 대신들은 힘써 반대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모두 궁궐로 들어가 황제께 보고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또 박제순을 공간으로 불러 조약 체결을 졸랐다. 21일 하오 2시 일본 공사 인곤조가 모든 대신을 공간으로 불러 졸랐으나 대신들은 역시 반대했다. 그러자 인곤조는 어전 회의를 열자고 요청했다. 대신들은 대답을 하지 않고 대궐로 돌아왔는데 인곤조는 대신들 뒤를 따라왔다. 할 수 없이 어전 회의가 열렸지만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를 옆에서 인곤조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얼마 후 일본 군사가 대궐로 들어와 회의 장소를 철통같이 포위했다. 총칼이 번쩍이는 가운데 장곡천과 이토 히로부미가 뒤따라 들어섰다. 그들은 다시 어전회의를 열라고 하였으나 한규설이 강력히 반대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한규설의 손을 잡고 갖가지 말로 간청했으나 한규설은 계속 버텼다. 일본 사신은 황제 아련을 청했으나 이때 황제께서는 목이 아파서 거절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거듭 청했다. 황제는 나를 만날 필요 없다. 정부 대신들과 협의하시오 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와 대신들에게 황제 폐하께서 이미 조약을 승인하셨으니 다시 회의를 시작합시다 하였다. 그리고는 스스로 정부의 주사를 불러 그 조약문에 초안을 베끼게 하였다. 한규설은 끝까지 반대하고 법무 대신 이하영, 탁지부 대신 민영기는 반대표를 냈다. 외무 대신 박재순 역시 반대표를 냈는데 그 붓자 아래에다 이 붓자를 약간만 고치면 인준하는 것으로 본다 하는 단서를 달아놓았다. 이를 본 이토 히로부미는 붓을 들어 그 글자를 뜯어 고쳤다. 부결되자 다시 회담을 벌였다. 참정 대신 한규설, 법무 대신 이하영, 탁지부 대신 민영기는 이번에도 반대표를 내고 그 외의 대신들은 찬성표를 냈다. 한규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황제를 아련하려고 했으나 들어갈 수가 없어 작은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일본군 헌병이 와서 한규설을 끌어내 다른 방에다 가두고 파수를 보았다. 얼마 후 이토 히로부미가 한규설을 찾아와 달콤한 말로 꾀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했으나 한규설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이미 내 몸을 나라에 바치기로 하였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소. 이토 히로부미는 성난기색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이는 나라에 충성하는 신하가 못 됩니다. 하고는 국내부 대신 이제극으로 하여금 황제께 아뢰게 했다. 한규설이 명을 거역하였습니다. 이는 충성스럽지 못한 일이니 파면하소서. 이토 히로부미는 박재순에게 외부의 인장을 가져오게 하였다. 참정 대신 한규설이 도장을 찍지 않더라도 별 문제 될 것이 없소. 여러 대신들만 날인하면 됩니다. 그러자 모든 대신들이 조약서에 날인하고 말았다. 장곡천과 이토 히로부미는 조약이 체결되자 그제야 자리를 떴다. 이때의 시간은 22일 새벽 2시였다. 이토 히로부미 등이 물러가자 한규설은 궁궐로 돌아왔다. 얼마 후 각부 대신들도 일제히 돌아왔는데 그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이 도장을 찍은 사실을 깨닫고 울음을 터뜨렸다. 박재순 역시 서럽게 울었다. 한규설이 그걸 보고 박재순을 크게 꾸짖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만났을 때 당신은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 겁을 집어먹어 도장을 찍고 도장을 연못에다 집어던졌소. 그 꼴이 무엇이오? 한규설은 상소문을 쓰게 하여 법무 대신 탁지부 대신을 제외한 대신들과 조약문을 베낀 주사 3사람의 벼슬을 파면할 것을 아뢰었다. 이상이 황성신문에 실린 내용이다. 전북 관찰사 민영철을 한규설 대신 참정 대신으로 삼았다. 그 조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한규설은 궁궐 안에서 신뢰되는 행동을 많이 했으므로 파면하고 3년의 귀양을 보낸다. 이토 히로부미, 조선 침략을 완성한 인물. 1. 사이고 다카모리의 정한론을 실천한 이토 히로부미. 1910년 일본의 시사 잡지는 이토 히로부미가 사이고 다카모리에게 닭을 바치는 모습을 그린 사파를 실었다. 이 사파의 왼쪽 상단에 한국 병합 완성이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날짜는 1910년 8월 28일로 되어 있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이 잡지가 한국 병합에 즈음하여 이 사파를 게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파에 이토가 등장하지만
당시 이토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림 속의 닭은 조선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림은 이토가 저승에 가서 사이고에게 조선을 바치고 있는 것을 묘사한 것이었다. 이 사파에 이토와 함께 등장하는 사이고 다카모리는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었다. 사이고는 1870년대 초 조선과의 서계 문제를 둘러싸고 정안론 소동이 벌어졌을 무렵 정안론을 강경하게 주장한 인물이었다. 심지어 이 문제를 둘러싸고 반정부군을 조직하여 이른바 세이난 전쟁을 벌이기까지 했다. 사이고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결했다. 한편 이토는 정안론 소동 당시 사이고 다카모리와는 달리 정안론에 반대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안론자들이 떠나가자 그들의 빈자리를 메워 참의경 공부경으로 영전하기까지 했다. 즉 정안론 소동 당시 이토는 사이고의 정적이었던 셈이었다. 이토가 정안론에 반대하였다 하더라도 조선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조선 침략이라고 하는 기본 방침은 마찬가지였다. 다만 시기와 방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다. 이후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토는 일제의 조선 침략을 사실상 완성한 인물이었다. 사이고가 일찍이 주창했던 정안론은 비록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이토에 의해서 실행된 셈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파에서는 이토가 메이지 유신 당시 둥지였던 사이고에게 조선을 바친 것으로 묘사한 것이다. 2. 농민 집안의 출신으로 일약 총리 대신으로까지 출세한 인물. 이토 히로부미는 1841년 야마구치현의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하급 사무라이인 이토 나오에몬의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 이토시를 이어받았다. 이름을 히로부미로 개명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이다. 이토는 일찍이 당시 유행하던 조낭양이론에 심취하여 요시다 쇼인이 세운 쇼카 손주쿠에서 공부했다. 이 학교는 그 외에도 다카스키 신사쿠, 구사카 겐즈이, 이노우에 가오르 등 메이지 유신에 참가한 쟁쟁한 인물들을 배출했다. 이토는 1863년 조슈본의 방침에 따라 영국 유학을 다녀왔다. 그는 이때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개국론으로 돌아섰다. 그는 메이지 유신에 참가했으며 1868년 성립된 신정부의 외국 사무 담당을 맡아 본격적인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앞서 살펴본 정안론 소동 당시에는 정부의 편에 선 덕에 이후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1885년 일본의 내각제도가 처음 만들어지자 이토는 45세의 나이로 초대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후 그는 1909년 사망할 때까지 약 25년간 총리 대신과 추미론 의장 등의 자리를 오가면서 늘 권력의 정점의 자리에 있었다. 3.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싸고 이홍장과 맞서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면서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맞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각축전은 188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때에 따라서 군사적으로 충돌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외교적으로 절충하기도 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때 일본을 대표하여 중국과 외교적 담판에 나서곤 했다. 이때 그의 상대역이 되었던 인물은 이홍장이었다. 중국과의 첫 번째 담판은 1885년 1월 텐진에서 이루어졌다. 1884년 조선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중국과 일본의 군대가 충돌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텐진에서 외교교섭을 벌인 것이다. 이토는 일본을 대표하여 텐진에 건너가 이홍장과 담판을 벌였다. 이 담판의 결과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양국의 군대는 동시에 철수하고 만일 장래에 조선에 중대 사건이 있어서 두 나라 가운데 어느 한 나라가 군대를 조선에 파견할 경우에는 먼저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텐진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는 이 조약을 통해 조선의 군사적 중립화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일본이 중국에 비해서 여전히 불리했기 때문에 그가 외교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토는 이로부터 10년 뒤에 이홍장과 다시금 담판을 벌였다.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강화협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는 그가 이홍장을 일본의 시모노세키로 불러들여 담판을 하였다. 강화협상의 결과 중국은 조선의 종주권을 포기하고 랴오뚱반도와 타이완 및 펑우섬 등을 할양하며 배상금 2억량을 지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는 이 조약을 통해 동아시아의 라이벌이었던 이홍장과의 대결에서 최종적인 승자가 될 수 있었다. 4. 조선 침략에 발벗고 나서다. 이토 히로부미는 1905년 11월 9일 특파대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는 1905년 9월 5일에 체결된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일 전쟁에서의 승리가 확정된 지 약 2달여 만의 일이었다.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유력한 경쟁자를 몰아낸 후 한국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그를 한국에 파견한 것이었다. 이토는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고종을 아련하고 특파대사의 지휘에 따르라는 내용을 담은 일본 국왕의 진서를 봉정했다. 그는 11월 15일 재차 아련하여 외교권 이양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안을 고종에게 들이밀었다. 고종은 이 협약안에 반대했고 정부 대신 가운데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 외부 대신 박제순을 비롯한 5대신, 즉 을사오적의 서명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고종은 이 협약을 제거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 협약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이 협약을 제2차 한일협약 혹은 을사조약이라고 부른다. 이 협약에 따라 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 박탈당하여 외국에 있던 대한제국의 공사관은 모두 폐쇄되었으며 서울에 주재하던 각국 공사관도 모두 철수하였다. 이토는 이 협약이 체결된 이듬해인 1906년 2월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했으며 그가 스스로 초대 통감이 되었다. 이토 통감은 이후 외교뿐 아니라 내정에까지 깊숙이 개입하면서 대한제국에 대한 접수 공작을 본격화하였다. 이러한 이토의 행보는 1907년 7월에 있었던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는 이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협박하여 퇴위를 강요했으며 대신 순종을 즉위시켰다. 그는 1907년 체결된 이른바 한일 신협약에 근거해 각 부처의 차관에 일본인을 임명하도록 해 이른바 차관 정치를 통해 한국의 국정을 한 손에 장악하였다. 이후 군대 해상과 경찰권 위임 등을 통해 대한제국을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게 만들었다. 이렇듯 일제히 대한제국에 대한 침탈은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다. 5.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죽은 이유. 이토 히로부미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저격당해 사망하였다. 그를 처단한 인물은 안중근이었다. 안중근은 이토를 처단한 후 곧바로 러시아 관원에게 체포되었다. 안중근은 체포될 당시 한국의 용병 참모중장이라고 자처하면서 범죄자가 아니라 전쟁 포로로 취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러시아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안중근의 신병을 일본에 넘겨주고 말았다. 안중근은 당시 일본이 다스리고 있던 리순으로 끌려가 그곳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이토가 하얼빈을 방문한 것은 러시아 재무장관 코코프체프와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가 안중근의 총을 맞은 것도 코코프체프와의 열차 회담을 마친 직후 역 플랫폼에서였다. 이토가 하얼빈에서 러시아 재무장관을 만나게 된 것은 이 무렵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러일 전쟁 직후 일본은 복수전쟁의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다. 대국인 러시아가 힘을 회복하여 전쟁을 다시 도발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하지만 이후 국제정세는 일본에게 유리하게 바뀌기 시작하였다. 유럽에서 독일이 신흥 강국으로 대두함에 따라 이에 맞서기 위해 전통적인 라이벌이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았다. 러시아와 우호적이었던 프랑스의 중개로 여태까지 편하지 않았던 영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개선되어 1907년 영러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결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힘을 합치는 삼국 협상체제가 성립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영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도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두 나라 사이에서는 외교협상이 시작되었다. 이토가 하얼빈에 간 것도 이러한 외교협상을 위해서였다. 이렇게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었던 것은 이토를 처단한 안중근에게는 불행한 일이었다. 안중근은 자신의 요구대로 전쟁 포로로 대접을 받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러시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럴 경우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전명훈과 장인환의 사례처럼 극형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안중근의 신병을 곧바로 일본에 넘겨주고 만 것이었다. 6.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난 후.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죽고 난 뒤 한국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친일파들이 준동하였다. 사과성명을 발표한다든지 도일 사제단을 조직한다든지 하면서 법석을 떨었다. 이러한 소동의 한가운데에서 일진회는 합방 청원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일진회의 앞잡이 노릇을 바탕으로 1910년 일제의 한국병합이 이루어지고야 말았다. 이토의 죽음에 친일파들이 준동하는 뒤편에서 축배를 든 사람들도 있었다. 대한매일신보의 양기탁이 그 대표적 인물이었다. 이토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양기탁이 대한매일신보 직원들과 함께 축배를 들면서 만세를 불렀다는 첩보가 일제당국에 접수되었다. 당시에는 이토의 죽음을 마음속으로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이 양기탁 이외에도 많았지만 겉으로 드러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것은 일제당국이 안창호를 비롯한 신민의 회원들을 이 사건의 배후로 몰아 대거 검거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제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곧바로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신민의 회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국외로 망명하여 독립전쟁을 위한 기지를 개척하려는 전략을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이토가 죽고 난 뒤 정세의 변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 일제의 침략은 더욱 노골화되어 급기야는 한국병합조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맞서기 위한 독립운동도 보다 본격화된 것이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토 히로부미는 어떠한 의미에서건 역사적인 인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